내년 총선 앞두고 사실 지금은 예산국회가 한창인데요. 이 가운데 아무래도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넉 달 만에 국회 정개특위가 재개가 됐긴 했지만 비례대표제를 놓고 여야 간 합의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덩달아서 30일 그리고 12월 1일로 예정돼 있는 본회의 일정도 굉장히 유동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도대체 지금 연말 국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오늘은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그리고 또 국회 법사위원 맡고 계신 김영배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이 정도야 뭐 괜찮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이것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본회의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사실 굉장히 황당했는데요. 네. 법사위가 134개의 안건을 가지고 네. 여야 간사가 일정 합의도 다 한 상황에서 법사위 개최되는 당일날 어제였죠. 예. 어제 아침에 10시 반 조금 넘어서 예. 김도우 위원장한테서 예. 이제 아마 취소한다 이런 연락이 온 모양이에요. 그 법사위 간사께서도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네. 아니, 법사위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간사 간 협의도 없이 예. 이 국회법 위반 아니냐라는 그렇죠. 항의를 이제 세게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국회법에 보면은 위원장이 간사들하고 합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그렇죠. 일정을 정하도록 돼 있는데 예. 간사 간 합의가 다 끝난 일방 통보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예. 그렇게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네. 항의를 이제 강하게 하신 모양인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제 결국 우리가 따로 10명이 연설을 해서 네. 요구를 해서 이제 회의가 열리긴 했어요. 예. 근데 열려가지고 이제 왜 도대체 정상적으로 법사위를 진행을 하지 않느냐. 네. 민생 법안이 지금 134개나 와 있고 네. 아동학대와 네. 관련된 교권 회복 예. 법안들이 6개나 들어가 있고 세상에. 또 국민의힘 측에서 급하다고 요구했던 22개 법안도 예. 포함이 돼 있고 예. 심지어는 예. 국민의힘에서 이제 반대한다고 하도 이제 그렇게 했던 예. 소위 이제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네. 우리가 상정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사실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취소한다. 이게 왜 그러냐 네. 물어보니까 어제 참 놀라웠던 게 네. 김도우 위원장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건지 실토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 윤재욱 원내대표가 예. 탄핵안에 대해서 일종의 트라우마 비슷한 게 있다. 그러시면서 예.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가 그런 고민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예. 좀 이해를 해주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아니 그거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야, 이 국정도 포기하고 네. 민생도 뒷전이고 예. 오직 이동관? 이동관 예. 방송 장악 예. 이것만 이제 우선순위구나. 예. 해도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 헌정 역사상 뭐 많은 경우가 있었지만은 134개 법안을 법사위 간사가 양당 간사가 다 합의한 상태에서 당일날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는 이런 경우는 저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황당했었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네. 뭐냐면 YTN 매각 관련된 승인 건과 네. 연합뉴스 TV의 네. 지분 관련된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매각하고 비슷한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 안건이 지금 이제 방통위에 예. 곧 심사가 될 거라는 거잖아요. 예. 다음 주 중에. 예. 그러니까 그걸 처리를 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예.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상정을 안 하는데 올인하고 있다는 거를 어제 확인한 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방송 장악을 이 위에서 국정과 민생을 다 뒷전으로 하고 하는 이유가 결국 총선에 올인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결국 정당 국민의힘이 의사결정한 거라기보다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용산발 지시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국회 당일날 국회를 취소하는 네. 법사위를 취소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본회의의 안건을 없애버림으로써 네. 본회의를 열지 못하게 하는 예.
거의 뭐 이건 침대 축구 수준도 아니고 예. 아예 축구를 안 하려고 축구장에 입장을 안 하는 예. 거란 말이에요. 선수들이 입장을 아예 선수들이 아예 그냥 입장을 안 예, 하고, 예. 운동장으로 입장 자체를 안 하는 이런 이제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건 셈이라서 이게 너무 사실은 개탄스럽기도 하고 네. 어제 굉장히 또 정말 좀 뭐랄까 이거 정말 이래도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하나하나 여쭙겠습니다. 일단 지금 정세가 매우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 군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쐈는데 하늘에 대고 쐈는데 지금 재래식 무기의 군사적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접경 지역에서요. 그걸 규정해 놓은 9.19 군사 합의를 우리가 먼저 폐기를 했어요. 일부 조항을.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먼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먼저 그 남북 간의 합의를 깬 건 또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남북 간에 이제 그동안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네. 보수 진보를 떠나서. 사실을 떠나서 남북 간에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이제 상황 관리를 우선하는 게 그렇죠. 그동안의 관행이었기도 하고 그게 당연한 기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국정 운영에. 예.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먼저 한반도의 예. 상황을 예. 전쟁 위험으로 노출시키는 그런 이제 군사적 도발 네. 행위에 가까운 결정을 이렇게 먼저 한다는 게 예.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도 안 갈 뿐만 아니라 이건 우리 경제에도 아주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도 그렇죠. 있는 문제고 또 스스로 북한과 러시아를 더 멀게 해서 네. 오히려 북한 문제가 한반도의 리스크로 더 강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그렇죠.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사실은 이게 위험천만한 이 불놀이 하고 있다. 불놀이. 예,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총선 때 무슨 옛날 총풍 이런 것처럼 예. 뭘 좀 계획하지 않고서는 이런 결정을 이렇게 쉽게 그냥 막 할 수가 있나. 특히 대통령도 없는 상황이고 총리가 주재를 해가지고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이게 예정돼 있었거나 아니면은 대통령이 멀리서 뭔가를 지시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신원식 국방장관이 지난주 일요일에 KBS 일요진단에 나와서 북한이 다음 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죠. 다음 주 혹은 30일 이전에 군사 정찰 위성을 쏠 것 같다. 그리고 이분은 그 장관 취임할 때부터 9.19 군사 합의를 무력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분이고, 그렇죠. 예, 그 백그라운드를 깔고 아니나 다를까 군사 정찰 위성을 쏘고 이것을 계기로 9.19 군사 합의를 사실상 군사 분계선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가능한 방향으로 만들고, 그리고 국회 안에서는 본회의까지도 취소하고 민생 법안들 다 통과 안 시키면서 탄핵을 막고 방송 장악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조직적으로 다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게 포착이 되는 겁니다, 의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더 심각한 거는요. 예. 지금 예산안 처리조차도 예. 12월 1일 날이 원래 법정 기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본회의를 연속으로 잡아놓은 셈이고 어제도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만났을 때 국회의장이 반드시 예산안은 기한 안에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촉구를 어제 한 셈이고 당연히 민주당도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네. 참 희한하게도 여당의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는 그때 가봐야 한다. 에? 그래서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본회의가 못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여당 원내대표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게 어제 법사위 취소, 오늘 본회의 취소의 연장선상에 똑같이 본회의 자체를 열지 못하게 함으로써 즉 네. 안건이 없게 함으로써 예. 본회의를 못 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동관을 지키고 방송장악 음모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벌겠다. 네. 그리고 예산안도 예.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 협조를 안 하는 통에 예. 민생 예산이 처리가 안 됐다는 식으로 둘러 씌우려고 그리고 이제 보수 언론 동원하는 그렇죠. 거죠. 하려고 예.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보이고 예. 거기에 지금 총동원되고 있는 게 또 하나 장관들이 직접
이제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그렇죠. 사람들 명단에 끼어가지고 예. 언론 플레이를 계속 하고 있고. 매일 한 바닥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와서 예산 설명하는 게 아니고 예. 지방 돌아다니면서 혹은 현안을 가지고 자기 총선 출마용 예. 자기 플레이, 자기 정치를 사전 이제 선거 운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실상 그런 네. 의심이 들 정도의 예. 노골적인 지금 정치 행보들을 예. 하고 있고 예. 오히려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후임 인사검증 중이라는 식의 그렇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를 쓱 흘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게 사실상 총선판으로 예. 정부 전체, 국정 전체가 지금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예. 우리나라 기업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수출이 왜 안 되는지 환율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도 없고 이게 단순히 그래서 정말 좀 국회를 무시한다. 예? 국회를 무시하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취급하지 않는다, 협치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일차원적인 논의가 아니라 국정 운영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든 이기겠다는 전략으로 전체를 다 이렇게 조직화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일단 좀 제가 하나하나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다시 쪼개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래 23일 날 네. 쌍특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법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거 처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물론 정기국회 안에라고 했지만 홍익표 원내대표 취임 때 설명한 바에 따르면 23일 개연성이 높았어요. 뭐 이것 때문에 안 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아니고 소문이 있었다고 저도 예. 전해 들었는데요. 예. 제가 알기로는 원내 지도부에서는 전혀 23일 날 그 법을 처리할 이제 방침이 아니었다고 그 방침은 알고 아니었다. 있고요. 예, 예. 오히려 이거는 거꾸로 예. 저는 약간 공작성 혹은 아니면 약간 이게 트집을 잡기 위한 예. 누가 흘린 건가요? 그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진짜 아니 특검법을 처리할 거면 우리가 의총 때 다 그렇죠, 예고가 미리. 되거나 예, 적어도 예. 법사위원 정도들은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이 시기에 처리하는 게 맞느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거나 그래도 검토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가 이동관 탄핵과 검사 탄핵을 예. 지난번에 의총 때 결의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게 당연한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당연히 이동관 탄핵이 되려면 본회의가 연속으로 이틀 이상 고정이 돼야 잡혀 있어야 되기 예, 때문에 예. 11월 30일, 12월 1일 날 하는 것으로 사실상 우리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고 네. 이 정치권 전체에서는 대강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건이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마치 23일 날 민주당이 뭘 하려고 하니까 아예 못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냐면은 23일 날 원래 법사위에서 예정대로 134건의 안건이 처리가 돼서 본회의로 안건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00건 정도만 처리를 하고 34건 정도를 예를 들어서 남겨두고 나가버리면은 예. 30일 날 그리고 12월 1일 날 처리해야 되는 법안이 안건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예. 의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11월 30일 날 본회의를 열고 탄핵안을 상정하고 12월 1일 날 투표를 해서 탄핵을 처리할 거다. 네. 라는 의심을 갖거나 혹은 그런 이제 전략적 작전의 의도를 가지고 어제 아예 법사위에서 입구를 막아버리는 이런 이제 작전을 수행한 거 아니냐 이렇게 국민의힘이. 보여요. 그러면 그래서 심지어는 예. 예산안도 12월 1일 날 처리를 안 한다. 예산안도. 예산안도 예. 처리를 안 한다. 이런 기류가 있다는 거니까요. 예, 그러면 자,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 오늘 본회의는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국회 본회의 일정이 가장 앞선 게 11월 30일, 12월 1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불투명하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장은 어제 분명히 양당 원내대표 앞에서 네. 11월 30일은 반드시 연다. 예, 이렇게 예. 말을 하셨다고 하고요. 12월 1일은요? 12월 1일 말씀은 명확하게는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제 잡혀 있긴 하니까. 네. 이제 양당의 협상의 여지를 좀 뭐 두려고요. 네. 하는 뭐 그런 말씀일 것 같은데. 네. 어쨌든 11월 30일은 열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11월 30일은 열게 만들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네. 이것도 안 하려고. 네,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이동관 탄핵이 걸려인 언제 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후에 있는 예산도 법안도 다 안 하고 오로지 이동관만 지키게 이동관 방탄정당이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의 첫 번째 알 수 있는 리트머스는 네. 다음 주에 법사위를 여느냐를 보시면 압니다. 다음 주 법사위가 언제 예정됐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죠. 예. 30일 전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처리를 해야 11월 29일에는 해야 되는 거네요, 법사위를. 당연하죠. 근데 만약에 아마 11월 29일 법사위가 안 열리면 11월 30일 본회의가 또 없어요.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예산안이라도 그러면 그때 처리를 하자. 고 할 텐데 그것도 아마도 안 할 가능성이 예, 있고. 그렇게 저희들은 우려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민주당은 전략이 뭡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지금 계속 이렇게 이제 뭐 끌려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 방안을 고민 중에 있고요. 네. 그걸 제가 지금 여기서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전략이라서 예. 뭐 카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예를 들면 뭐 무슨 결의안이 있을 수도 있고 안건이라는 거 만들기 나름이죠. 예. 그래서 예.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예. 의장 입장에서도 예. 이거는 도저히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민주공화국에서 네. 라는 판단이 서도록 예.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예. 협상도 진지하게 예. 계속해서 예. 결국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예. 저거는 뭐 불가피하게 여당이 들어오든 말든 네.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전략을 짜고요. 네. 반드시 열리도록 만들겠습니다. 반드시. 네. 민주당에 대해서 대통령실 예산도 차라리 주지 마세요. 예, 뭐 막 지금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포인트는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몇 가지 미션이 있는데 첫째 이동관 탄핵, 검사 탄핵, 그 다음에 쌍특검. 쌍특검은 지금 시한이 12월 22일로 되어 예. 있는데요. 12월 22일. 그래서 네. 우리가 마지막 본회의가 12월 8일로 잡혀 있단 그렇죠.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선 이제 이동관 탄핵과 검사 탄핵이 처리가 된다면 네. 12월 8일 날 예. 마지막 이제 만약 예산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또 조금 다르겠지만 예. 12월 8일 날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예. 아니면 임시회를 예. 검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거는 치열한 수싸움이 전개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되고요. 이동관 탄핵을 우리가 이제 하고 나면 저쪽에서는 특검은 뭐 이동관 탄핵보다도 제가 볼 때는 더 막으려고 할 것 그렇죠. 같긴 합니다. 예. 그렇긴 한데 김건희 여사 특검인데 막으려고 하겠죠. 예. 그래서 예. 뜨거운 연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위원장께서 12월 대저항이 온다 이런 예고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보면 아예 12월 8일까지도 안 들어올 수도 있겠다. 12월 국회를 완전 무력화해버리는 전략.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당이 이런 경우는 예.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예. 거고 예. 물론 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뭐 듣도 보도 못한 게 한두 번입니까만 날마다 벌어진다. 예. 이 국정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이건 국민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안 가리고 국민도 안중에 없고 야 저런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한다는 게 이게 정말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저는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저는 진지하게 이 경고하는데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정정당당하게 해야죠. 아니 근데 지금 보면 북한이 뭐 군사 정찰 위성을 쏘고 뭐 사실상 뭐 안보 위협이 고조되고 있고 강력하게 대응한다고는 하면서 대통령은 지금 황금마차 타고 영국에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황금마차 타고 영국에서 만찬하실 때인지 아니면 빠르게 들어와서 국정을 좀 운영을 하셔야 일요일 날 오시나요? 지금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파리 가서 부산 엑스포 네. 그 부산 엑스포는 어떻게 투표가 될 것 같으세요, 진짜? 그게 11월 28일이 파리에서 마지막 PT를 하고 예. 그날 한 5시경에 투표를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도 부산 엑스포 민주당 간사여서 여야 의원들하고 같이 이제 26일 날 네. 현지로 갈 예정이고요. 예. 투표 결과를 보고 바로 귀국해서 예. 11월 29일 있을 예. 법사위와 법사위.
11월 30일에 있을 예, 본회의. 표결에 예.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요 사이에 저희가 다시 또 모셔서 말씀을 파리 얘기 좀 들어야 되겠네요. 예, 저희들이 사실은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아,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마지막 변수가 그래도 이스라엘하고 중동 상황이 네. 사우디에게 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 기대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예. 최선을 다해서 일단 저희들도 예. 외교전을 펼치고 있고 국회의장께서도 지금 전 세계를 한 바퀴 돌고 오시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근데 하여튼 중요한 포인트는 김건희 여사 가방이 바뀌었다. 예, 부산 이즈 레디가 없어졌다. 왜 이럴까에 대해서는 많은 기자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이동관 탄핵을 대하는 국민의힘의 자세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윤재혁 대표가 트라우마까지 있다고 할 정도니까 이 자백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아마도 설왕설래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국회 법사위원이시니까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비위가 네. 그냥 단순히 이것도 사실은 심각한 거죠. 뭐 재벌 저승사자로 알려졌던 특수부 검사가 재벌로부터 융숭한 접대를 한두 번 받은 게 아니고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합 금지가 돼 있는데 이제 본인만 그렇게 강원도의 고급 리조트에서 접대를 받고 뭐 이게 아니라 처남의 마약 사건까지 개입한 의혹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니까 그 이정섭 네. 차장 검사의 인척이죠. 그렇죠. 인척되시는 분이 예. 직접 증언을 예, 나와서 처남댁. 하셨더라고요. 예,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던데. 예.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그건 당연히 네. 정확하게 알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의 남편 그렇죠. 일이기 때문에 예. 그걸 뭐 이렇게 없는 걸 만들겠나 싶은데 네. 그렇게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마약 관련해서는 예. 엄청난 이 의지와 그렇습니다. 뭐 자기 이제 어찌 보면 업무를 정말 잘하는 장관으로 예. 자랑거리로 이렇게 이제 하면서 특히 지난번 검찰 특활비 할 때 마약 수사 특활비도 안 줄 거냐 이렇게 막 국회에다 네. 대고 예. 엄청 큰 소리를 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가 아끼는 혹은 아니면 자기 사단이라고 불렸던 그리고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하는 네. 고 차장 검사와 관련한 마약 의혹 어떤 문제가 제보가 됐고 또 그게 이제 문제가 됐어서 감찰 네. 뭐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거기에 예. 대해서는 이렇게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을 보면 야 이거 좀 심하다 진짜로. 이게 뭐 도대체 이게 자기들끼리 네. 이 검찰공화국이라는 게 여실히 이게 지금 네.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거의 드라마예요. 그냥 영화처럼 그러니까 보입니다. 저도 보고 좀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저 실체를 보고 국민들이 네. 뭐라고 생각하실까. 왜 부잣집에 재벌 대기업에 왜 검사 사회가 필요한지 우린 드라마에서 많이 봤는데 그게 현실이 영화에 나온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설거지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제대로 된 사실은 이렇게 문제가 터지기 직전까지 검찰 내부에서는 왜 이재명 대표 수사한다고 지금 억울하게 검사 탄핵한다는 거 아니냐, 이후에는 판사도 탄핵할 거냐라고 민주당을 공격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감찰도 제대로 안 하고 예.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하다가 예. 이제 이런 문제가 딱 불거져서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수사를 착수를 네. 한 거잖아요. 압수수색 진행하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야 꼬리 자르려고 또 저러네. 네. 응? 적당히 입 막고 자기들이 알아서 뭐 소위 이야기하는 서지컬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적당히 수술을 하는 딱 정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이 외과 수술 그렇게 잘한다고 딱 적당히. 예. 그러니까 자기들 필요한 부분만 딱 잘라서 수사를 하고 나머지 덮을 건 덮어버리고 봐줄 건 봐줘버리고 그렇게 그 시기가 넘어가고 나면 또 모르쇠로 일관하고 이런 이제 꼬리 자르기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냐 이런 국민들이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 할수록 윤석열 정부가 정말 멍들어요. 저거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면 오히려 대통령한테 불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럴 때는 정말 있는 대로 그렇게 처리를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도 맞고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저 검찰공화국이라는 게 자기들끼리 얼마나 얽혀 있으면은 저 손은 못 댈까 그런 생각을 국민들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골프장 이정석 검사 그러니까 처가댁의 골프장은 검사들의 놀이터였다는 거고, 그러니까 안 가본 사람이 없고, 예, 그리고 대충 뒤봐주고,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저는 수서경찰서의 태도가 매우 수상합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현행범으로 저도 아니 배우 전화 한 이선균 통 받고 그 자리에서 배우 이선균 씨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경찰이 보통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고 저는 저도 생각을 생각했는데. 하는데 세상에나 현장에서 예. 그 마약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제 그걸 방문해서 예, 조사를 한다고 갔다는 건데 그렇죠. 전화를 받고 그냥 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세상에 이제 어떻게 저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까? 저도 저게 진짜 사실일까? 사실이라면 이거 저게 어떻게 된 걸까? 그래서 과연 이 수사를 검찰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냐? 검찰은 이 수사에서 손을 떼고 공수처나 특검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공수처가 참 어려운 형편이어서 이게 특검 가야 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저는 일단은 이제 탄핵 안건이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탄핵 안건을 처리를 하면서 동시에 네. 이거는 이제 이후에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혹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고 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은폐, 그렇습니다. 조작 예. 이런 게 더 봐주기 네. 이런 게 거의 정권 차원의 게이트로 잘못하면 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약간은 지켜보면서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의혹들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살펴서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하기 위한 제대로 된 방안이 특검일지 공수처일지 네. 이런 것도 한번 더 검토를 계속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대체 누가 수서경찰서에 전화해서 그 전화 한 통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그냥 돌아가고 그 SD 카드도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의혹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또 그 제보자를 향해서 당신이 오히려 위험해진다 이런 일종의 협박성 발언까지도 하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이게 저는 민주공화국이 상당히 문재인 정부 이후에 완성됐다고 생각했는데 민주주의가 이렇게 토대가 허약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있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그렇지만 네. 결국은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지키는 것이고요. 네, 주인답게 행동할 때가 됐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공직 생활도 해보고 하면은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역시 누가 하느냐가 참 중요하구나. 어느 집단이 하느냐. 네, 왜 그 집단이 필요하냐. 이런 것은 늘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민주당도 네, 따지고 보면 최근에 뭐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것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스스로 혁신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뭐 남을 탓하기만 해서는 사실 세상이 제대로 좋아지지는 않는 거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도 책임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배님께서 김영배 의원은 민주당에서 능력 있는 분입니다. 형님이나 동생 아니시죠? 그러게요. 김성배님이 예. 예, 그리고 미스테리님께서는 윤 정부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이런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계속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거법 이슈 좀 여쭤볼게요. 네네. 뭡니까 지금 정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의 입장이 뭡니까? 지금 보면 지금 그냥 서 있습니다. 에? 서 그냥 있어요? 멈춰 있어요. 아니 진도 나가야죠. 멈춰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도 참 답답하고 정말 죄송한데요. 예. 이게 결국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양당 다 자기 기득권을 포기를 못하니까 협상이 한 발도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간사로서 협상 창구 중에 하나지만은 네. 이거는 뭐 간사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 결국 민주당이 이번 총선의 국민의 명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고 무슨 목표를 정하느냐 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과반 되는 쪽으로 무조건 결정하자 이렇게 될지 네. 아니면 뭐 과반이 안 되더라도 정치가 개혁되는 방향 혹은 아니면 우리가 그래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말 좀 다양성의 정치 이런 걸 추구하는 쪽으로 약속을 지키는 쪽으로 정할지 이 양자 간에 민주당도 갈림길에 서 있고요. 네. 국민의힘은 뭐 원래 대놓고 그냥 우리는 손해 보는 일은 1도 안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여튼 내 거는 내가 지킬 테니까 그거 아니고서는 그냥 배를 째다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욕망에 충실한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 드러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선거에 당선되면 또 정확하게 본인들을 지지해준 집단의 부자들에게 충성하는 기득권에 충성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분들인데 민주당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예.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윤석열 정부 심판을 하려면 민주당이 반드시 다수 의석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솔직히 말하면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전선을 확실히 칠 수 있다. 이런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정치의 방향은 그래도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연합정치가 가능한 모델로 그리고 소수정당의 진출이 가능한 방향으로 표의 등가성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논의를 해온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퇴행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다 다른 것 같아요, 의견들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럴 때는 네. 저는 명분을 우리가 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명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결국 우리가 원하는 나라의 방향과 가치 그 기치가 없는 정당은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당은 보수 정당에 가까운 정당이 되는 것이지 민주적 진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저는 오래 살아남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선을 이기는 거에만 목매달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선 때 반드시 정권을 찾아와야 되고 네. 그것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가장 빠른 길이고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그렇다고 무모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무모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무기도 없고 갑옷도 하나도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고민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서 최선을 다한 합의안을 만들되 우리가 그동안 약속해오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성의 존중, 네. 소수당의 진출, 그다음에 연합정치 가능성 네. 이 있는 제도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 두 개가 어느 정도 공존할 수 있는 안을 한번 진지하게 저는 밀어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가진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 네. 병립형으로 돌아가더라도 네. 절반 이렇게 나누어서 네. 전체를 병립형으로 하지만 네. 예를 들면 거대 정당들의 총합의 몫은 50% 정도를 못 넘어가도록 그러면은 24석. 24석. 47일이니까 24대 23. 그래서 네. 뭐 그거는 거꾸로 될 수도 있고 23, 24는 뭐 바꿀 수도 있고 혹은 예. 또 조금 더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 보면 1당, 2당이 지금 두 개 정당이 지역구에서 교섭단체를 넘게 확보할 수 있는 정당은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뭐 물론 국민의당이나 뭐 새로운 신당이 나와서 지역구에서 예. 20석 이상 가져가는 데가 혹시 모르겠습니다.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신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지역구에서 교섭단체 이상을 확보하는 정당들의 비례대표의 총합은 네. 24개로 묶자. 예, 묶자. 예. 그리고 나머지 23개는 뭐 비례정당, 소수정당, 원외정당에게 나눠주자.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뭐 이제 47석이 아니라 한 470석 정도 되면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네. 거냐면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네. 지난번에 30대 17이었잖아요. 네. 30석이 연동형이고 17석이 그렇죠. 병립형이었거든요. 병립형. 그건 30석이 연동형이 되다 보니까 예. 1당, 2당이 다 그렇죠. 가져가는 거예요. 더불어시민당과 무슨 당이었죠? 있어요? 저쪽에 네. 하여튼 잊어버렸어요. 예, 당명도. 국민의힘하고 비슷한 당이 네, 당. 생겨서 30석 중에 상당 부분을 1당, 2당의 위성정당이 먹었습니다. 예.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냐면은 지역구를 못 먹는 정당이 연동형은 네. 지역구를 못 먹는 비례정당이 나머지 의석을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게 돼 있는 예, 거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럼 결과적으로 소수 정당이나 이제 원외 정당들한테는 기회가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네. 지금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현재 법대로 그대로 가는 네. 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47석 전체가 다 연동형이 되다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소수정당이나 비례정당, 원외정당들에게 더 오히려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제도가 이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제 연동형 현재 있는 제도를 그대로 가져가게 될 경우는 네. 이 주권자들이 기호 1번 민주당을 찍은 주권자가 민주당과 비스무리한 정당에게 투표를 하도록 이 주권자의 투표를 왜곡하는 왜곡 촉진법이에요 이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아서 그렇겠죠. 1번 비스무리한 정당에게 골라봐. 찍으세요. 예. 이거거든요. 예. 이런 법은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놓고 위성정당 만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주권자의 주권을 왜곡하게 만드는 제도니까 이거는 제도로서는 문제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1번 찍은 사람이 또 비례대표를 1번 찍을 수 있도록 네. 보장해주고 아이고 나는 1번 지역구는 찍었지만은 비례는 딴 사람 찍을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찍으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상적인 구도로 선거법 자체가 조금 재편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야기하고 싶은데 네. 문제는 국민의힘이 네. 제가 말씀드린 24대 24만도 안 받아요? 절대로 안 받는다는 게 이제 그럼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다 47석 먹겠다. 전체를 다 병립형으로 하고 평으로 가서 그냥 득표자로 나눠 가지자. 나눠 갖자. 아, 명쾌합니다.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만약에 여기서 국민의힘이 계속 버틴다면 민주당이 결정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거는 바닥바닥 다가오고 사실 이미 늦었어요. 결정도 해야 되고 사실 국회 정개특위 차원에서 공론조사도 하고 사실 국민들의 뜻은 비례를 늘리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석도 늘리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무너지고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몽리에 의해서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래도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 민주당이 결단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시민사회는 요청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결국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게 앞으로 나가는 미래를 지향적인 제도면 모르겠는데 네. 우리 정치를 다시 후퇴시킬 것이다라고 우려가 되기 때문에 네. 그리는 못 가는 거고요. 결국 합의가 안 되면 네. 저는 현재 현행법대로 가야 되지 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러면은 선언하고 예. 결국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위성정당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네. 점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네. 윤석열 정부를 정말 심판할 수 있는 국민적 지혜를 동원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 정당 시민사회가 다 모여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윤석열 정부 심판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전반적으로 지혜와 아이디어를 얻는 총체적인 대응 체제를 만드는 상황에 민주당이 핵심 동력으로 설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걸 주도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네. 그거는 민주당의 몫이 아니라 저는 민주당 이외의 정치 네. 세력이나 시민사회 네. 뭐 그리고 관심 있는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 그거는 현재 있는 우리 헌정구조와 선거법의 취지상 네. 우리가 또다시 위성정당을 주도하거나 예. 위성정당을 만드는데 예.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위해서라도 저는 바람직스럽게 보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오히려 더 이제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들께서 오히려 저는 투표장으로 나서실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이제 된다면 네. 저는 뭐 시민사회도 네. 그리고 그 이외의 정당 정치권들도 네. 저는 지혜를 당연히 모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인 이태호 위원장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시민사회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합정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합 정치가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정의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상 지난 촛불혁명에서 개혁입법 연대 그리고 탄핵 연대. 그러니까 이 탄핵 연대는 사실 당시에 탄핵의 투표를 함께 가결표를 던졌던 그 시절에는 새누리당입니까? 예, 국회의원들. 네. 이분들도 사실 포괄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연합 정치가 가동됐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 그 연합 정치 모델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고, 그리고 개혁입법 연대가 실질화되지 못하면서 뭐 결국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우 간의 불신이 너무 많이 쌓인 거고,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어렵게 되고 민주당도 민주당대로 좀 비판을 많이 받고 뭐 이런 상황.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저는 됩니까? 이제 원인이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예. 하나는 전 세계적인 양극화가 이제 하나의 배경이고, 네. 우리도 이제 사실은 자산층과 비자산층, 네. 그리고 뭐 이 계층 간의 그런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고, 결과적으로 정치적 양극화가 아주 심해지면서 이제 유튜브 환경이나 네. 여러 이제 매체 환경들의 변화 이런 것들도 동반이 되면서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공동체가 강화되고, 이런 방식의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 뭐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양극화되면서 오히려 정치적 보이스, 목소리가 극단화되는 이런 추세가 이제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한국도 지금 최근에 맞습니다. 예, 그런 이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네. 특히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부터는 이 극단적인 이 대결 구도, 거의 뭐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거의 잡아가려고 하는. 네. 그래서 뭐 전부 이제 죄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 악마화시키는 이런 정치의 이제 구조가 반복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극단에 있는 정치와 이 거대 정당들의 입지가 오히려 공고화되는 이런 이제 그게 하나의 배경이라고 보고, 네. 또 하나의 배경은 금방 말씀 주신 대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연합 정치가 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또 그 당시에 소위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적폐청산의 과정과 이명박 대통령과 이제 관련된 그런 이제 적폐청산의 과정 속에서 이제 정치 세력들이 좀 이렇게 적폐청산의 기간이 좀 상당히 더 걸리고 하면서 이 이제 정치가 복원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측면이 있고요. 네. 거기다가 코로나가 오게 되면서 국정의 모든 사실은 동력이 코로나를 그렇죠. 이제 극복하는 쪽에 이제 몰리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연합 정치를 가시화시키거나 새로운 정책 실험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연합 정치, 그 탄핵 이후에 탄핵 연합 세력들이 새로운 정치의 어떤 구도로 좀 나아가 보는 이런 게 좀 제대로 못 됐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거는 지금이라도 저는 저희들이 다시 이제 꿈꿔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저는 우리가 지역 균열, 그러니까 네. 이제 뭐 경상도, 전라도, 네. 충청도 이렇게 막 옛날에 네, 분열되었던 그런 구도도 지금은 어느 정도 완화되어가는 측면도 있고요. 네. 또 계층 간의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진보적인 정치 세력들이 다시 자기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조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만큼 또 시민사회의 보이스도 그전보다 정치권에서 더 대변해야 될 이런 뭐 상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번 총선에 반윤 정치적 연대, 네. 그러니까 반윤 선거로 이번 선거를 치를 수가 있다면 네. 저는 이후에 22대 국회에서는 그런 정치연합, 네. 연합 정치가 다시 저는 아주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 상황 전반을 보면 보수는 그래도 뭐 이준석도 있고 천하람도 있고 뭐 자기들끼리 어떤 보수 혁명을 위해서 뭐 판가리를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득권화한 측면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586 정치에 대해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거 조금 비판의 결이 좀 다를 수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연일
586 정치인들을 이렇게 딱 겨냥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손으로 일해서 돈 벌은 적이 없고 오로지 학생운동 경력만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 정치판을 기웃거린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비판이 좀 아프시기도 하십니까? 아프죠. 사실은 우리 586이라고 불리는 네. 정치 세력이 최근 한 20년간 대한민국의 한 축을 네. 구성해 온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기여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나이가 들듯이 우리도 이제 자리를 잡고 나이가 들어가고 하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제 기득권화 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제기를 저는 충분히 비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뭐 이게 생각이 젊지 않은 게 아니듯이 네. 나이가 젊다고 그가 그냥 그렇습니다. 생각이 프레시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 한동훈 장관도 보면은 뭐 나이가 젊다고 해서 네. 예. 그건 전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아스팔트 보수 대변인이냐 이런 비판도 뭐 있죠. 그런데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겸허하게 저희들이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소위 이제 586이라고 국민들이 보시는 불리는 우리 정치인들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저는 심각하게 우리도 혁신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출마 불출마 이런 뭐 이제 갈림길에 서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네. 그게 아니고 지금과 같은 어떤 행태 네. 그러니까 약간 뭐 놀고 먹는 거 아니냐 혹은 아니면 너무 미적거리는 거 아니야 이제 개혁적이지 않지 않아 네. 뭐 아니면 열심히 일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그런 국민의 따가운 지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들 우리 내부에서도 그렇고 치열하게 저는 지금부터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뭐 고민들 논의들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좀 여쭤볼게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최광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이 연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즉각 사과도 했고요. 그리고 또 징계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파장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점은 좀 어떻게 그냥 뭐 선거 앞두고 막말하지 말아라, 선거표 떨어진다 이런 차원의 접근인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개혁적인 정당이라고 자임했던 민주당 안에도 여전히 가부장적인 태도, 여성 비하 이런 시선이 남아 있다면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전에 586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들도 성장한 배경이 있고 네.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있고 정치 문화가 민주당 내에도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우리가 크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자란 게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뭐 하다 보면은 제가 자라온 고향이 있고 네. 제가 커온 또 저 배경이 있고 지역구가 있고 또 생활하고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뭐 늘 잘못된 거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잘못이 드러났을 때 네. 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시부식간에 우리가 잘못했으면 죄송하다 고치겠다 하고 고치는 노력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고 네. 중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민주당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국민들께 민주당이 변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러면은 저 진짜로 퇴출을 때려주세요. 이런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저는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민주당에 대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부터라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을 실제로 보여주고 네. 그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를 보면서 국민들이 마음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정이 많아가지고요. 누가 먼저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막 그러면 아유 됐어요 그만 사과하세요. 이게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정서인데 내가 뭘 잘못했어. 그리고 그냥 숨어버리거나 무책임하게 나타나지 않거나 이러면 무섭게 심판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사실은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특히 이 미래 세대들. 네. 미래 세대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너무 네. 힘들고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인데 야 민주당조차도 예를 들어서 이 여성에 대해서 혹은 아니면 성평등 문제 혹은 아니면 미래의 어떤 의제에 대해서 저런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그게 용인되고 전혀 변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오늘도 문제지만 네. 내일이 없어지는 내일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민주당이라는 게 뭐 제 개인의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 혼자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리 최고위원들 혼자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즉각 사과하고 빠른 조치한 거는 아주 중요한 출발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거듭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노력을 하는 민주당이 돼야 된다 이런 예, 스스로도 좀 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국민의힘보다 우리는 왜 4대 5대 더 때리냐 국민들이. 근데 그것은 그만큼 민주당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런 판단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기대가 큰 만큼 또 실망도 크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사 좀 조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진짜 마무리해야 되는데 딱 하나만 간단하게 여쭙게요. 조추송 신당 이거 나옵니까? 어떻게 보세요? 조국 전 수석께서 지금 보니까 협의한 적 없다. 송영길 네. 전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조국 수석이 정치적인 활동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방식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정치 활동 시작한다. 이거 뉴스다. 정치적인 네? 정치적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치 활동이라는 건 좀 다르죠. 네. 그때도 말씀드린 비법률적이라는 말이 예. 어려워요. 간단하게 빨리 단독 보도하게 해주세요. 네. 근데 이제 예, 단독 나갑니다. 시기나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하시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선거법이 결론 나는 시점쯤 저는 네. 그게 이제 결판 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되는데 예. 현재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은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몇 퍼센트나 됩니까? 보입니다. 저는 절반을 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낮은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뭐 비법률적 대응 나왔을 때 사실상 총선 출마 아니냐라고 평론가들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역구 출마나 네. 하는 것보다는 네. 한다면 여러 이제 정황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원내에 직접 진입하는 게 좋을지 말지에 대한 판단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다만 정치적 목소리를 가지고 조국 수석이 가진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네. 그래서 그게 그 정당이나 그 정치 세력의 굉장히 주도적인 예. 목소리가 되는 예. 이런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도 되고요. 시민들이 가장 그래도 적합하게 생각하는 네, 저게 좋아. 예. 이걸로 나중에 가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 추미애 전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그분들은 글쎄요 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추미애 장관님도 정책 또 여러 가지 꿈이 계셔서 네. 움직이실 것 같고요. 송영길 대표도 본인이 굉장히 억울함을 지금 예. 토로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움직이실 가능성은 높은데 네. 이제 글쎄요 뭐 이게 현실화될지 그거는 아직 조금 저도 뭐 직접 소통을 안 해봐서 네. 뭐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요거 시간을 또 끝낼 수가 없네. 자꾸 뭐가 들어와가지고 이동관 해임하고 후임 임명 시나리오가 지금 기자들 사이에 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아예. 근데 이제 후임이 그 시점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촉박하고 YTN이나 이제 소위 연합뉴스. 연합뉴스 TV 처리 이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은 다 저질러 놓고 탄핵을 안 당하게 하고 네. 국정운영 부담을 없앤다 그런 말씀 그런 거 그 이야기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치고 빠지기 그렇죠. 히트앤드런이죠. 도망가기 예. 시나리오일 수 있는데 글쎄요. 야 국정을 그렇게 엉망으로 운영한다면 글쎄요. 뭐 스스로 무덤 가는 길 아닌가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아주 국회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의원님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조만간 다시 모셔서 국회 상황 계속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